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다음 주면 취업 준비생들이 학수고대하던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지원자들의 열정과 끼를 보기 위한 다양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한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대기업의 채용 박람회 현장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는 채용 실무자와 반드시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직무 설명을 듣는 지원자 사이에 묘한 긴장감까지 느껴집니다. 제한 시간 5분 동안 자신을 알리는 오디션 채용 방식의 PR 전형에 참여한 지원자들의 얼굴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친구들 보면은 보통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좀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올해 이 취업 콘서트를 통해서 취업 준비 잘해서 올해는 꼭 취업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취업 포털 업체들이 여는 채용 설명회에도 해마다 꾸준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용 동향 파악은 물론 다양한 기업의 실무자 경험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시장이 전년 대비 대략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의 직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이에 관한 경험 또 스토리 등을 잘 준비하셔서 1인 방송 채널을 이용한 채용 설명회도 등장했는데 시공간 제약을 없애 지원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대기업들의 다양한 시도가 더해지면서 좁아진 취업문을 열기 위한 취업 준비생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김모군을 추모하는 위령표가 만들어집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구의역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위령표는 사고가 난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부착되며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귀가 담깁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달간 9차례의 현장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구의역 사고는 스크린도어 부실 시공과 무분별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로 인한 외주화 문제,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사고 재발 방지를 원하는 시민 19,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지하철 안전대책을 수립해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에 정부가 긴급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난임 시술과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에서 우리나라는 1.24명으로 1.23명인 포르투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0명이나 줄어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던 정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가정을 위해 소득 583만 원 이하였던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없애고 지원금은 늘렸습니다. 지난해 난임 환자가 21만 명을 넘어섰고 난임 치료로 태어난 아이도 2만 명 가까이 되는 만큼 지원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기간과 금액 모두 늘리고 세 자녀 이상 부부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와 국민임대주택 공급 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던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 8,400명으로 정부는 이번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출생아 수가 추가로 2만 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육아휴직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모나 남편이 이 제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2006년 13,000여 명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10년이 지난 지난해 8만 7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직장맘이나 남편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무가 갔다 와서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자기 집이 가정이랑 회사에 둘 다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산모나 아내 대신 아이를 기르겠다고 나선 남편이 직장과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려 도입된 육아휴직제. 하지만 이 제도를 이직을 위한 준비나 해외여행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남녀경찰관 30여 명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고 심지어 자녀 동반 없이 해외에 연수 등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한 남성서기관은 영국에 유학을 가 휴직수당 420만 원까지 챙겼다가 감사에 걸렸고 같은 부처 사무관은 홀로 무려 260여일간 필리핀에 여행을 갔습니다. 또 통계청의 한 사무관은 자녀를 맡겨둔 채 아내와 미국에서 200일간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9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2중, 3중으로 다 스크린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뭐 그 이상의 한 10배의 어떤 뭐 벌과금을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육아휴직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해 700억 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 혈세가 허투루 새지 않게 하려면 좀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5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직종 중 반일제 돌봄 전담사에게만 교통비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국 교육청 중 시간 돌봄 전담사에게 교통비와 정기 상여금 등 맞춤형 복지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은 서울시 교육청밖에 없다며 차별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달러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달러화 예금과 펀드 등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산 구성 중 하나로 접근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시기에 환율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달러가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2월 연중 최고치를 찍은 이후 이달 중순 1,093원으로 10% 넘게 떨어지면서 저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달러화 예금 잔액이 56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개인 달러화 예금은 한 달 만에 10억 9천만 달러가 늘어나는 등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달러 보험과 달러 펀드 등 상품에 대한 관심 역시 늘면서 판매가 연초보다 4배에서 7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다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원화 자산과 적절히 분배하고 수익을 돌려받는 시기의 환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달러는 하나의 안전자산 또는 포트폴리오 중의 하나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화를 가지신 분들이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에는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상품이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체육인들에 대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체육인 복지 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은퇴 체육인 재취업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도 은퇴 선수 실태 조사 현황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은퇴 체육인 중 37.1%가 무직이었고 재취업했더라도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60%에 달했습니다. 한국 관광업계에 명실상부한 큰 손은 바로 중국인 관광객 6커입니다. 이들을 겨냥한 비즈니스 호텔이 지난해부터 서울 도심에 줄줄이 문을 열고 있는데 이런 확장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에 문을 연 한 호텔입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아크루 호텔의 비즈니스 호텔인데 서울 도심 내에만 6번째 지점입니다. 다시 동대문 지역이 핫하게 뜨고 있는 부분이고 또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난 5월에는 미국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남대문의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을 선보였습니다. 오픈한 지 4개월 남짓 되어가고 있는데 중국 유커분들은 2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수입니다. 비즈니스 호텔은 지난해부터 서울 도심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체인인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은 물론 여행업체와 건설사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특급 호텔을 거느린 글로벌 호텔 체인이 가세한 겁니다. 쉐라톤과 웨스틴 등을 운영하는 스타우드 그룹도 내년 초 명동에 비즈니스 호텔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들이 속속 들어서는 건 한국을 찾는 유커들을 겨냥해서입니다. 낮은 재방문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10명 중 여권을 가진 사람은 1명도 안 되기 때문에 업계에선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커를 붙잡기 위한 비즈니스 호텔의 치열한 구애 경쟁이 예고됩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명절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올 추석에는 수입산 선물 세트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불황 탓에 보다 저렴한 선물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한 세트에 2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입산 열대 과일이 잘 포장된 채 진열대에 전시돼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마트가 추석 선물용으로 내놓은 상품입니다. 견과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 호두와 잣 선물 세트 바로 옆에는 수입산 견과류로 구성된 선물 세트가 놓여 있습니다. 양은 수입산 선물 세트가 2배 많은데 값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올 추석 저렴한 수입산 선물 세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산이 너무 비싸서 마음이 중요하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서 글쎄 수입산을 지금 작게나마 할까도 싶습니다. 명절 대표 선물로 꼽히는 소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트에 27만 원이나 하는 선물용 한우 바로 옆에 진열돼 있는 미국산 갈비 세트 가격은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국산 소고기 가격은 평년 대비 20% 넘게 오른 반면 수입 소고기 가격은 10% 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우 대비 저렴한 가격에 수입육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의 수입 선물 세트를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만 원짜리 이상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 추석에 이어 내년 설에는 수입산 선물을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알짜배기 직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졸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도 해를 거듭할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 공무원 7899급은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직급에 따라서는 최고 4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얼마 전 초등학생 절반이 장래희망으로 공무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또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의 직업도 공무원이 1위였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공무원에 도전을 하고 싶어도 높은 경쟁률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률이 내려가고 있는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요. 올해는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히든잡은 바로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잡 사회복지 공무원인데요. 이 사회복지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이 사회복지 공무원은요, 시군구, 읍면, 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관할 지역에 거주하면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담당하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노인 문제나 아동복지, 장애인 등 각종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해가 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지는 공무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공무원 시험은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왜 사회복지 공무원만 좀 낮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요, 바로 매년 채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7천여 명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채용 인원만 봐도 2015년 213명에서 올해는 71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의료정신보건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에 따라서 전체 채용 인원이 연 12% 증가될 예정입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채용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니까 정말 눈에 띄는 직업인데요. 이 사회복지 공무원 실제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보면요. 서울은 7.4대 1, 경기는 12대 1, 인천은 11.67대 1, 강원은 18대 1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쟁률은 13대 1에서 올해는 7.4대 1로 작년보다 훨씬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는요, 채용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원 1,151명을 구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뽑았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동주민 센터별로 2~3명에 불과했던 사회복지 공무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시험 경쟁률 또한 낮아지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장기적인 직업의 전망도 살펴볼까요? 네, 앞으로의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사회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복지 서비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요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선정한 10년 후 가장 전망 좋은 일자리 5위를 차지했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314%로 매우 유망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유망한 직종인데요. 공무원계의 대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꼭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면접 시험 전까지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사회복지 공무원에는 9급과 7급이 있는데요. 7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최근 몇 년간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9급 지방직 채용이 가장 큰 채용 기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하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일반 대학이나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습 120시간을 제외하면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고요. 방통대, 사이버대학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강의가 개설돼 있습니다. 네, 혹시 합격 커트라인이 더 높은 건 아닌가요? 네, 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대한 부담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은 타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도 쉽고요. 합격 점수 또한 40점 이상 낮은데요. 일반 9급 행정직의 경우에는 500점 만점에 400점 초반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균 합격 점수가 370점이었습니다. 시도별 합격 점수를 살펴보면요. 서울은 358점, 부산은 348점, 심지어 충북은 324점이 나왔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무원은 시험의 필수 요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획득한다면요. 타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낮은 경쟁률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잡 사회복지 공무원이었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